그만하세요. 왜 이러시냐고요. 좋아, 간다. 이 판은 내 거야. 이른을 다 쏴. 자기야, 돈 돌려줘. 살면서 압류라는 단어가 내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뉴스에서나 나오는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입니다. 30년. 새벽 시장통에서 콩나물값 한 푼 깎아가며 남편 와이셔츠 깃이 닳도록 비벼 빨며 세운 집이었어요. 거실창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질 때 아, 이제 고생 끝났구나 싶었던 그 평화가 빨간 딱지 몇 장에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사흘이면 충분하더군요. 이게 뭐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당신 우리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내 금반지는, 내 폐물함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냐고!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종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어깨가 어딘지 모르게 비굴하게 굽어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이가 제 물음에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회가 아니었어요. 명자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하면 다 복구할 수 있어. 이번엔 진짜야. 강남 빌딩 주인도 한 방에 날아가는 게 도박이라지만 나는 달라. 나 정말 다 왔다니까? 미쳤어. 당신 완전히 미쳤다고.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한 판을 더 하겠다고? 우리 애들 결혼 자금은 그거 다 어쨌냐고. 사람 눈이 저렇게 뒤집힐 수도 있구나.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아니라 돈에 미친 괴물이 내 앞에 앉아있어. 저 눈에는 이제 내가 마누라가 아니라 돈나룻 구멍으로만 보이겠지. 남편은 제 울부짖음을 뒤로 하고 화장대 깊숙이 숨겨뒀던 비상금 봉투마저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쫓아가려 했지만 힘이 풀린 다리는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더군요. 텅 빈 집, 가구마다 붙은 빨간 딱지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붉은 눈동자 같았어요. 그래, 종석 씨. 당신이 우리 인생을 판돈으로 걸었지? 그럼 나도 걸어줄게. 대신 이번 판의 결과는 당신 생각이랑은 아주 다를 거야.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낡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을 날려버린 그 쇳덩이를 손에 꽉 쥐니 손바닥이 베기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퍼하기엔 복수심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집에서 쫓겨나던 날 하늘은 잔인할 정도로 푸르렀어요. 트럭 한 대에 실린 낡은 짐짝들이 꼭 제 신세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 난리통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남은 돈을 들고 도박장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다더군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 시장 귀퉁이 보증금 30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죽고 싶다 정말. 아니야. 명재야, 정신 차려. 네가 죽으면 그 인간은 좋다고 춤을 출 거잖아. 죽어도 그 인간 피눈물 흘리는 걸 보고 죽어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시장 바닥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미천이 없으니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시든 배추와 멍든 물을 헐값에 떼어와 다듬어 팔기 시작했지요. 평생 고운 손으로 살림만 하던 제 손등이 하루아침에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어이구, 새댁인가? 그렇게 정직하게만 팔아서 언제 돈 벌어? 옆집처럼 물도 좀 타고 시든 건 안쪽으로 숨기고 그래야지. 저는 제 이름 걸고 파는 겁니다. 물 안 타고 속임수 안 씁니다. 두고 보세요. 이 시든 배추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여서 버는 돈은 결국 도박 판돈밖에 안 게. 나는 내 땀 냄새 섞인 돈만 모을 거야. 그 돈이 나중에 저 인간 목을 짓누르는 바위가 될 테니까. 장사 틈틈이 저는 만능 양념장을 연구했습니다. 배추 우린물에 멸치 가루를 볶아 넣고 시장 구석에서 얻어온 과일 껍질로 단맛을 냈지요. 버려진 것들로 만든 그 양념이 기가 막히게 깊은 맛을 냈어요. 시들어서 아무도 안 사가던 채소에 그 양념을 발라 시식용으로 내놓자 지나가던 사람들 발길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감칠맛이 나? 이거 양념만 따로 안 팔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정식으로 내놓을 참이니까요. 저는 시장통 사람들이 독종이라 부를 만큼 지독하게 버텼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나가고 밤 11시까지 양념장을 저었지요.
남편이 도박장에서 칩을 던지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승부수를 이 검붉은 양념장에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석 씨, 당신이 버린 이 마누라가 지금 무슨 독을 품고 있는지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 지옥 같던 시장 바닥에서 꼬박 1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만든 양념장은 어느새 시장통 마약 소스라 불리며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멀리서 차를 몰고 찾아오는 손님들까지 생겼지요.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시장 입구 목 좋은 자리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 이름은 명자의 독한 반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지은 이름이었어요. 드디어 내 가게가 생겼어. 종석 씨, 당신이 날려버린 집 한 칸 값은 아니지만 이건 온전히 내 땀으로 세운 내 성이야. 누구도 여기엔 못 들어와. 가게 오픈 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시장 입구에 진동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지요.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늦은 저녁, 어둠 속에서 꾀지죄한 그림자 하나가 문틈을 가로막았습니다. 명자야, 역시 당신이야. 내가 당신 손맛 하나는 알아봤다니까? 장사 잘 된다는 소문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어. 당신이 여길 왜 와? 우리 이미 서류상으로 끝난 사이 아냐?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인간,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저 번들거리는 눈. 또 내 돈을 판돈으로 벌어온 거야. 절대로 죽어도 안 속아. 남편은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에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도박장 냄새가 배어났습니다. 그이가 제 발치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제 눈에는 악어 눈물보다 더 가증스럽게 보이더군요. 명자야, 나 진짜 손 씻었어. 당신 밑에서 배달이라도 할게. 갈 데가 없어. 사채업자들이 내 손가락을 자른대. 나 좀 살려줘, 명자야. 내 손가락은 이미 당신 때문에 다 터졌어. 당신 손가락 귀한 건 알고 내 인생 귀한 건 몰랐니? 살고 싶으면 경찰서로 가. 거기가 네 유일한 피난처야. 저는 매정하게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셔터 너머로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해두었던 덫을 실행할 때가 왔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종석 씨, 당신이 그랬지? 한 판만 더 하면 복구한다고. 그래, 내가 마지막 판을 깔아줄게. 대신 그 판의 끝은 도박장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바닥이 될 거야. 매정하게 셔터를 내렸지만 남편의 발소리는 한참 동안 가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 주위를 배회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지요. 며칠 뒤 시장통에 낯선 외제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번드르르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깃만은 시커먼 밑바닥 인생을 감추지 못하는 사내들이 제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올 것이 왔구나. 종석 씨, 결국 제 손으로 깡패들을 불러들였어. 30년 산 마누라를 사냥터로 몰아넣은 거야. 이 집 사장님이 김명자 씨인가? 남편분 되시는 이종석 씨가 이 가게 권리금을 담보로 돈을 좀 쓰셨거든. 이자까지 쳐서 딱 1억이야. 오늘 안으로 해결 안 되면 여기 반찬들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하고 나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여기 서류 보세요. 이 가게는 온전히 내 명의고 그 사람 채무와는 상관없다고요. 사채업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제 글씨와 똑같이 위조된 연대보증서와 남편이 몰래 흥서갔던 제 옛날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종석 씨, 당신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내 인감까지 위조해서 이 괴물들한테 넘겨? 그래, 네가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겠다면 나는 너를 그 지옥 밑바닥에 매장해주마. 사채업자들이 가게 기물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할 때 저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전봇대 뒤에 숨어 입술을 깨물며 돈만 나오면 된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 30년의 정이 순식간에 저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억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내 남편, 저 인간이 들고 있는 마지막 판돈 3억.
저게 어디 있는지 내가 알려주죠. 저 인간 사실 당신들 몰래 딴 주머니 찾거든요. 거짓말이야. 종석 씨는 돈 한 푼 없어. 하지만 저 사채업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었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야. 짐승들에겐 짐승의 방식을 써야지. 남편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도박장 설계자들과 짜고 제 가게를 넘기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 사이의 불신이라는 틈에 쇠기를 박았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있던 남편의 얼굴에 공포가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제 복수는 이제 단순한 돈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이용한 심리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들은 의리보다 의심이 빠릅니다. 제가 던진 3억 비자금이라는 미끼를 사채업자들은 덥석 물었지요. 그들에게 남편은 이제 동업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속인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깡패들의 서슬버런 시선이 전봇대 뒤에 숨은 남편에게 꽂히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래, 서로 물어뜯어라. 네가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탐욕이 이제는 네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다. 이종석 이 새끼 봐라. 마누라 가게 넘겨서 우리랑 나누기로 해놓고 뒤로 3억을 챙겨? 너 오늘 여기서 재산 날인 줄 알아. 아니에요. 명자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돈 없어요, 진짜로. 명자야, 너 왜 이래?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비굴한 절규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제게 호통치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이제는 저 발치에 떨어지는 빗물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눌렀습니다. 남편이 당황해 내뱉는 가게 넘겨서 나누기로 했다는 자백. 그것이 오늘 제가 수확할 가장 큰 대여였습니다. 종석 씨? 억울해? 그럼 증명해봐. 당신이 사채업자들 몰래 보관한 그 비밀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아, 그 가방 안에 든 게 혹시 그건가? 가방? 무슨 가방? 나 가방 없어. 형님들,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부정할수록 사채업자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차 뒷좌석에 거칠게 쑤셔 넣었어요. 남편이 차창을 두드리며 명자야 살려줘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외제차의 붉은 후미등과 어둠 속에 홀로 선 채 그림자. 찻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석 씨, 살려달라고? 당신은 내 인생을 도박판에 던질 때 내 비명소리가 안 들렸나 보지? 이제 당신이 갈 곳은 내가 정해둔 마지막 판이야. 남편의 위조 인감 사용, 공갈 협박 가담, 그리고 방금 녹음한 자백까지. 모든 퍼즐이 조목조목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잔혹한 정의라는 심판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초주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 남편은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대학 공부시킨 큰아들과 시집간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자식들 뒤에 숨어 처량한 눈물을 흘리며 말이지요. 종석 씨, 결국 내 새끼들까지 앞세우는구나. 내 심장이 어디가 제일 약한지 정확히 알고 찌르는 비겁한 인간. 엄마, 아빠 얼굴 좀 봐. 이대로 두면 아빠 정말 큰일 난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 들이는데 엄마 가게 잘 된다며 한 번만 아빠 빚 좀 해결해주면 안 돼?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 우리 키워준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해. 엄마 돈 많다며. 자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기 안 죽이려고 생선 비린내 맡으며 버텼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는 도박꾼 아비를 위해 어미의 피를 짜내라고 종용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식들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결국 네가 자식 이길 수 있겠냐는 그 비릿한 눈빛. 너희들, 아빠가 엄마 가게 담보로 사채 쓰고 엄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던 건 알고 하는 소리니? 아빠가 실수한 거라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돈 때문에 아빠를 버려? 엄마 진짜 독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내가 독해진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나를 악마로 만든 거야.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지?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제 성공은 결국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판돈으로 전락할 거라는 걸요. 저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자식들 발취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도박장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사채업자들과 짜고 가게를 넘기려 했던 공모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게 너희가 불쌍하다는 아빠의 진짜 모습이다. 너희 대학 등록금,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굴러번 돈이지? 근데 저 인간은 그 돈으로 도박하고 개집질했어. 그래도 아빠니? 그래도 내가 돈 내놔야겠니?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사진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저는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하지만 어미 노릇은 오늘로 끝이다.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주인으로 살 거야. 자식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든 그날 이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제 만능 양념장의 가치를 알아본 대형 유통사에서 러브콜이 왔고 시장통 작은 가게 명자의 독한 반찬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식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통장에는 남편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들이 찍혔지요. 저는 화려한 강남 사옥 대신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그 시장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빌딩을 샀습니다. 종석 씨, 보고 있나? 당신이 판돈으로 걸었던 그 보잘것없던 마누라가 이제 당신 인생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커졌어. 브랜드 론칭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 하나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제 이름을 울부짖더군요. 한때는 빳빳한 와이셔츠만 입던 남편, 종석 씨였습니다. 앞니는 빠져있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제 발치까지 기어왔어요. 명자야, 사장님,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갈 데가 없어. 공원 무료 급식소도 이제 눈치 보여서 못 가겠어. 당신 돈 많잖아. 나 저기 구석방에서 죽은 듯이 밥만 얻어먹게 해줘. 응? 종석 씨, 기억나? 우리 집 날아갔을 때 내가 당신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었잖아.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재수없게 울지 말고 돈이나 구해오라고 했지? 저 초라한 등이 한때는 내 세상인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저 내 깨끗한 구두를 더럽히는 먼지처럼 느껴져. 슬프지도 않아. 그저 징그러울 뿐이야.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남편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우리가 처음 샀던 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이 도박으로 날려버린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를 다시 사들인 것이었으니까요. 이 집 내가 다시 샀어. 우리 애들이랑 내가 살 집이야. 근데 종석 씨, 여기 네 자리는 없어. 명자야, 내 집이잖아. 우리 집이잖아. 아니, 내 집이야. 당신은 이제 이 동네 근처에도 오지 마.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뒀으니까.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보안 요원들이 남편을 쓰레기 봉투 치우듯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빌딩의 유리벽 뒤로 비참하게 쫓겨나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유리창에 비친 당당하고 차가운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잔혹한 정의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자신이 날려버린 행복이 얼마나 찬란하게 피어났는지 평생 밑바닥에서 지켜보게 하는 것.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는 잔인할 정도로 고요하다고들 하지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끌어낸 뒤 저는 가장 먼저 현관 앞에 놓여있던 남편의 낡고 뒤축이 다 구겨진 구두를 집어들었습니다. 도박장을 전전하며 추악한 욕망을 실어 나르던 그 물건을 저는 미련 없이 쓰레기 수거함 깊숙이 던져 넣었습니다. 잘 가라 종석 씨. 당신의 흔적은 이제 내 인생에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을 거야. 저는 다시 되찾은 예전 우리 집 거실에 섰습니다. 가구는 모두 새로 바꿨고 벽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눅눅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더군요. 시장 바닥의 비린내도 남편의 비굴한 변명도 없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순수한 공기였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서울역 근처에서 지낸다는 것 같던데. 은지야, 이제 그 사람 소식은 내게 전하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뿐이야. 너희도 이제 아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렴. 비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김명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이름 석자 적힌 표 한 장 가져본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지요. 명자야, 고생했다. 독해지느라, 버티느라, 죽지 않고 살아남느라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향기로운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으렴. 저는 화려한 사옥 오픈식 대신 시장통 사람들을 모두 불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그 투박한 손들이야말로 제 진정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저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3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